의사들은 참 이상하다.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가장 많이 처방한다. 몸이 힘들고 지쳐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놔주는 것이 수액이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이다. 소금이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정맥으로 소금을 주입한다. 왜 그럴까? 혈액도 소금물, 소화액도 소금물, 눈물도 소금물, 땀도 소금물이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건강행전입니다. 오늘은 소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소금 섭취만으로 크게 6가지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 두 번째 소화불량, 세 번째 당뇨, 네 번째 비만, 다섯 번째 고혈압, 여섯 번째 만성 탈수. 이 정도면 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소금 장사라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중 한 가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으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인자 여러분은 소금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먹지 말아야 할 것,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살을 빼려면 꼭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살도 빠집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시킵니다. 그 중에서 신장은 하루에 약 250리터의 피를 걸러내는데요. 그 중에 불필요한 걸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 하루에 약 1.5리터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재흡수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신장이 97%를 재흡수하는 영양소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97%를 재흡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장이 멍청하다는 소리일까요? 신장이 멍청해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트륨을 97%나 흡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트륨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나트륨은 대표적인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몸의 시그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인 것이죠.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수축을 하는 근육이 무엇인가요? 네, 심장 근육이죠. 심장 근육의 수축이 안 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심장 근육에 최대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다른 장기들에서는 이상 증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고 역류성 식도염을 고쳤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건강하게 식사를 챙겨 먹고 저염식도 하고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 몸이 좋지 않고 소화도 안 되고 심할 경우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부족하게 하셨을 경우 위의 괄약근이 제대로 된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괄약근의 근육이 수축하지 못해서 위액이 역류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심할 경우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일과 야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상호작용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죠. 쉽게 이야기해서 칼륨이 높아지면 나트륨은 낮아지고 나트륨이 높아지면 칼륨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현미채식을 하는 분들이나 과일식 혹은 저탄수화물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소금을 넉넉하게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산의 농도가 높아야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속이 편안할 텐데 소금 섭취를 제대로 안 하실 경우 위산의 농도가 낮아지고 제대로 된 위액 분비를 못 시킬 경우도 생깁니다. 위산을 화학식으로 표기하면 HCl로 한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염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물에 다량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없지만 염소 원자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의 분자는 NaCl로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죠. 즉, 올바른 소금 섭취는 소화불량을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스트레스가 더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오늘 영상은 소금에 관련한 영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인자 적절한 소금 섭취는 제2형 당뇨병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저염식이 이를 망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슐린이 어떤 호르몬인가요? 인슐린은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저장해주는 호르몬으로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단순히 혈당만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재흡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만약 소금 섭취가 부족해서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분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이 나온다는 것은 몸속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어느새 냉장고 안을 뒤적뒤적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을 빼려고 싱겁게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찌는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또 다시 인슐린 분비로 이어지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당뇨병을 키우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의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에선 그렐린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렐린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도 잡아먹게도 할 수 있는 공복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먹어야지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겠다면 저염식보단 충분한 소금 섭취를 하므로 보다 건강하게 살을 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만이나 당뇨병 또한 다른 더 큰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소금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워낙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따로 당뇨병 시리즈를 만들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염식 문화가 조심스럽지만 거대 식품 산업이 만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짜게 먹지 마십시오. 짜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 놓으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허기진 몸을 만들게 됩니다. 허기짐은 곧 군것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식품업계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이 교묘한 수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 사탄은 노골적으로 빛과 소금을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쁜 인식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햇빛에 대한 영상도 자세하게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잣. 많은 분들이 소금 섭취와 고혈압의 상관관계 때문에 소금을 무서워합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금 섭취를 하게 되면 산투압 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올라갔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운동을 해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200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고혈압을 걱정하고 무서워하십니까? 한참 축구를 하다가 중간에 숨이 차면 나 고혈압으로 혈관이 터지는 거 아니야? 라며 멈추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몸의 혈압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터질까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심장마비라든지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건강한 혈관은 터지라고 전력 질주를 해서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도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혈관은 고혈압을 조심하셔야겠죠. 그렇다면 혈관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까? 혈관의 건강 상태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좌우됩니다. 초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혹은 지속적인 당분 섭취로 인해 혈당이 계속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면 혈관벽이 헐게 됩니다. 이 말은 혈관벽에 상처가 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염증 반응이 올라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있으면 혈압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혈관벽에 상처, 즉 스크래치가 났는데 혈압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소금보다는 설탕 먹는 걸 조심하고 정제당, 정제탄수화물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소리죠. 음료수,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음식이 고혈압을 만들고 이런 음식이 뇌출혈을 만들고 이런 음식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금보다는 설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소금을 적게 드실 경우 인슐린 분비로 이어지고 이는 알게 모르게 더 많은 설탕 및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최종 결론,
소금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가지만 이뇨작용을 통해 혈압을 안정시킨다. 평소 식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반대로 소금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게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혈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잣. 소금 섭취를 줄이면 탈수 증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체온을 36.5도에 맞추려고 하는 것,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 혈액 내 pH 농도를 맞추는 것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체 내의 염도 0.9%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커다란 그릇에 소금 1스푼과 물 1리터를 넣어서 염도 0.9%를 맞춰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을 2리터 더 넣으면 염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낮아진 염도는 몸에 위험한 증상이니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배출시킬 것입니다. 그럼 그 배출되는 소변에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염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 외에도 땀으로도 이 염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겠죠. 아무리 적은 양이지만 염분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염도 0.9%를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몸에 머금고 있는 수분의 총량도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에 다시 물을 마시고 또 마신다? 그럼 몸은 점점점 더 탈수 증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요즘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커피나 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등 물 대신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요. 카페인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수분이 더 빠져나가 몸이 점점 메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인 중 30%에서 50% 이상이 탈수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탈수가 오게 되면 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두통이 오게 됩니다. 뇌는 75%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면 두통이 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두 번째로는 근육경련입니다. 눈밑이 떨리는 증상이 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먼저 생각들을 하시는데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감입니다. 에너지가 딸리는 느낌,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차고 하는 증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도 물이지만 혹시 몸에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시고 소금 섭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을 빼고 싶어서 저염식과 함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저탄수화물식은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식단입니다. 즉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식단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비만과 당뇨 치료에 좋은 접근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슐린은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재흡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저탄수화물식으로 인해 인슐린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나트륨의 배출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저염식으로 인해 염도가 더 낮아지면 급격하게 탈수 증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짧은 시간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반에는 몸무게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닌 수분을 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인데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저염식과 저탄수화물식을 했을 때 몸이 안 좋아지는 증상, 키토플루라고 하는 증상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급격한 수분 배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SNS에서는 수많은 유명한 보디빌더들이 하나같이 닭가슴살을 먹으며 저염식하는 식단을 공개함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저염식에 대한 좋은 인식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더들의 식단은 건강을 위한 식단이 아닙니다. 근육의 결을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급격하게 수분을 빼내는 식단인 것입니다. 그들만의 스포츠이고 그들만의 리그를 뛰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몸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진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근차근 내면을 갖고 나가시면 그 내면의 빛이 얼굴과 몸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프레임과 정보들로 우리를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것들이 마치 삼킬 자를 찾는 마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의 영인 마귀는 거짓된 정보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이치를 공부하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과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건강 서적들의 90%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책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그곳에 녹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의사이고 학자라고 해도 반쪽짜리 의사, 반쪽짜리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해롭다고, 안 좋다고, 또 나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나은 약이,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죽어라 노력합니다. 하지만 약보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약 하나로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의 대부분이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약, 열이 나면 해열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면 당장은 그 증상이 관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그 병을 고칠 수는 없고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됩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 환경, 및 인간관계 등등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 바꿔줘야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을 잘 처방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닌 이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안다고 한들 실천하는 건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객관적으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가려서 먹는 것, 절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용서하는 것 등등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을 가꿔야 비로소 영을 가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해야 진정한 건강과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상 건강 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